4장에서는 CPU 동작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명령어 처리 흐름을 살펴보았지만 명령어 그 자체에 대한 학습은 깊이 하지 않았는데요. 4장에서는 명령어 구조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CPU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형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기계어는 CPU가 직접 실행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아래쪽 기계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명령어가 이진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읽기 어렵지만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저수준의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인간이 읽고 작성할 수 있는 코드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의 중간 단계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C, 자바, 파이썬과 같은 고급 언어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코드가 결국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때 이런 고급 언어가 한 번에 기계어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어셈블리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이동, 레지스터 조작, 메모리 접근 등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어셈블리어는 1대1로 기계어 명령어에 대응됩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이진수로 표현된 기계어와는 다르게 조금 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명령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예시 명령어의 의미는 AL 레지스터에 1을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셈블리어를 깊게 다루진 않을 거라서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기계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CPU의 명령어 구조를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든 어셈블리어로 학습. CPU는 모든 명령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서 분석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기계어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셈블리어로 학습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선 명령어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어의 형태는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산 코드와 여러 개의 오퍼랜드로 이루어집니다. 연산 코드에서는 수행될 연산을 지정합니다. 산술 연산, 데이터 이동, 제어 명령 등이 이러한 연산에 포함이 되고요. 오른쪽에 명령어 예시를 살펴보면 add run r2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run 레지스터와 r2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더한다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이 더한다는 의미를 가진 add가 연산 코드가 됩니다. 오퍼랜드는 피연산자로서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레지스터 주소가 올 수 있고 메모리 주소도 올 수 있고 특정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명령어의 예시에서는 레지스터 주소 값을 통해서 오퍼랜드를 나타냈습니다.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로 명령어가 구성이 되고요. 오퍼랜드 개수는 연산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표에서 다양한 명령어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예시를 보면 연산 코드에 따라 오퍼랜드 개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어에는 특정한 비트 수가 할당이 되고 그걸 명령어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명령어 길이는 CPU 종류에 따라 가변 또는 고정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변 길이는 각 명령어마다 명령어의 길이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요. 고정 길이는 모든 명령어가 전부 같은 길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령어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모든 명령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서 가볍게만 읽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명령어는 데이터를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아래쪽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명령어의 의미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명령어가 있으면 메모리 주소 100에서 데이터를 레지스터 R1으로 로드. 밑에는 레지스터 R1의 데이터를 메모리 주소 200에 저장. 산술 및 논리 명령어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예시를 보면 오퍼랜드들을 더하는 명령어가 있고 AND 연산을 수행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제어 명령어는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코드가 맨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함수 호출이나 분기 명령을 통해서 코드의 실행 순서가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제어 명령어는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특정 주소로 이동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명령어는 외부 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명령어입니다.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출력 장치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오퍼랜드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을 때 오퍼랜드에는 레지스터 주소도 올 수 있고 메모리 주소도 올 수 있고 특정 값이 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명령어의 예시를 살펴보면 오퍼랜드에는 레지스터 주소가 오는 경우도 있고 메모리 주소가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퍼랜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퍼랜드에 값이 저장되는 방식은 다양하고요. 데이터에 실제 값이 올 수도 있고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식은 EA는 A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EA는 기억장치의 실제 주소를 의미하는 유효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는 기억장치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왼쪽의 이 그림은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명령어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아직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메모리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메모리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구역을 여러 개로 나누고 그 구역마다 고유한 주소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표현식으로 돌아와서 이 A는 A다 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퍼랜드 필드의 내용이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의 실제 주소, 즉 유효 주소가 된다. 쉽게 말해서 명령어의 오퍼랜드에 이렇게 A번지가 적혀 있으면 메모리에서 A번 주소를 찾아갔을 때 곧바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 인출을 위해 기억장치에 한 번만 접근하면 되고요. 단점으로는 오퍼랜드 필드의 비트 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기억장소의 수가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령어에도 명령어의 길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퍼랜드의 길이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랜드 하나에 12비트가 할당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2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0부터 2의 12승, 즉 계산하면 4096이 되는데요. 만약에 저장해야 될 이 A번 주소가 5000번이라면 이 숫자의 값을 넘어서므로 12비트로는 저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뒤에 나오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이 A는 괄호 A라는 표현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괄호 A라는 것은 기억장치 A번에 대한 내용을 뜻하는데요. 역시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오퍼랜드에 A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A번지를 찾아가면 데이터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번지의 주소가 적혀 있다면 다시 그 B번지를 찾아가야 데이터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유효한 주소는 A번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되므로 EA는 괄호 A라는 표현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주소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만약 데이터의 주소가 바뀌어도 A의 주소값만 바꾸면 되고 명령어를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명령어에는 그대로 A라는 주소를 써도 되겠죠? 하지만 단점으로 그림으로 살펴보았듯이 기억장치에 2번 주소를 읽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 2번 접근해야 돼서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직접 주소 지정 방식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비교해 볼 건데요.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인데 왼쪽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한 거고
오른쪽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보시면 이런 곳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왼쪽은 괄호가 없었지만 오른쪽은 괄호가 있습니다. 직접 주소 방식에서는 데이터가 주소 100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의 위치가 200으로 변경되면 모든 명령어에서 주소를 수정해야 됩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주소 200에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300번지를 예로 들었고요. 근데 만약 데이터의 실제 위치가 300번지에서 400번지로 변경됐을 경우에 이러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주소 200에 들어있는 값만 수정하면 되고 이 명령어는 전혀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나머지 두 개의 주소 지정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데이터가 곧바로 명령어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즉, 오퍼랜드 필드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장점은 데이터를 인출하기 위해 기억장치에 접근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므로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오퍼랜드 필드의 비트 수에 의해 값의 크기가 제한됩니다. 이전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의 단점과 비슷하게 오퍼랜드에 할당된 비트 수로 인해 들어갈 수 있는 값의 크기가 제한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유효한 주소가 R이 됩니다. R은 레지스터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고 오퍼랜드 내용이 레지스터 주소를 가리킴. 이전에 CPU에 대해 자세히 배울 때 CPU 내부에 있는 다양한 레지스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레지스터에도 값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소 지정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역시 기억장치에 접근할 필요가 없어 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CPU 내부의 레지스터로 제한됩니다. 당연히 레지스터 주소로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으니까 CPU 내부의 레지스터로만 제한이 되겠죠.